2024년 6월 러시아는 북한과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북한 편이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과 러시아 내부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조용히 꺼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 러시아는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착각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군사동맹과 전략적 최종 선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력과 탄약을 지원해주는 국가는 북한이지만 러시아를 다시 살려줄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선택이 불가피해지는 걸까요? 지금 러시아의 선택은 분명 북한입니다. 그 이유는 이념이 아니라 오직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하루에도 수만 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정밀 부품과 장비의 수급도 점점 막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량의 탄약을 즉시 공급해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북한이 거의 유일합니다. 반면 한국은 지금 러시아가 당장 필요로 하는 전쟁용 자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전 후 국제 제재가 풀릴 경우 러시아가 반드시 다시 필요로 하게 될 자원은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바로 기술, 자본, 시장, 금융, 산업 설비입니다. 이 5가지를 동시에 쥐고 있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즉 현재 러시아는 북한을 택했지만 구조적으로 한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북러 조약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판단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조약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제협력, 투자, 산업협력 조항이 극히 빈약합니다. 대신 핵심은 오직 3가지입니다. 첫째, 탄약과 무기의 실시간 이전. 둘째, 군사기술 협력. 셋째, 유사시 자동군사 지원으로. 즉 이 조약은 번영을 위한 동맹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시형 생존 동맹입니다. 북한은 이 구조에서 사실상 군수품 공급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동맹은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총알과 포탄은 전쟁이 끝나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무너진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전혀 다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후 러시아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할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는 곧바로 4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서방 자본의 이탈, 금융 고립, 산업 설비의 대규모 노후화, 그리고 반도체, 정밀기계, 조선, 에너지 인프라 기술의 심각한 공백입니다. 총알은 멈추지만 그 다음부터는 돈, 기술, 설비가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러시아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전혀 다른 조건입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수입 시장, 산업을 다시 돌리기 위한 대규모 민간 투자, 무너진 공장을 다시 일으킬 분야별 기술, 또한 무엇보다 국제 금융 네트워크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 아니라 바로 한국입니다. 전쟁 이전인 2021년 기준 한노 교역 규모는 약 2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원유, 천연가스, 석탄을 공급했고 한국은 러시아에 자동차, 산업기계, 선박, 반도체 관련 장비를 수출했습니다. 이 구조는 전형적인 자원국, 기술국 간 상호 보완 구조였습니다. 러시아는 자원을, 한국은 기술과 완성품을 공급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렇지만 전후 북한은 러시아와의 이 구조에서 단 하나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받아줄 시장도 없고 투자할 자본도 없으며 공장을 다시 세울 기술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단 한 번도 북한 올인 외교만 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련 시절에도 북한의 군사를 지원하면서도 1990년에는 전격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30년 넘게 러시아는 북러 군사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한러 경제협력을 병행해왔습니다. 전쟁이 없을 때 러시아는 늘 한국과 거래했고 한국에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어지는 순간 러시아는 전략적 자율성 자체를 잃어버리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항상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관리해왔고
한쪽만 버리는 선택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학계와 외교가 내부에서는 전쟁 중에는 북한이 필수지만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필수라는 인식이 사실상 공공연한 전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구조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건 먼저 에너지 시장 때문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세계 3위권의 LNG 수입국이고 러시아는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정상 가격, 즉 정상 수익으로 다시 굴러가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가격을 깎아먹는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해주는 고급 소비 시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매력적인 시장이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맺고 러시아는 이를 통해 전후 가장 빠르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는 러시아가 한국을 쉽게 끊지 못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조선과 해양 플랜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북극 항로, 쇠빙 LNG선, 해양 가스전 개발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이 세 분야 모두에서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의존해온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및 야말 LNG 프로젝트 성공에 한국 조선 기술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극저온 LNG를 실어 나르는 쇠빙 LNG 운반선 시장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단순한 민간 선박이 아니라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과 북극 전략이 동시에 걸린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즉 러시아의 에너지 패권은 해상에서 이미 한국 기술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반도체와 정밀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오늘날 7나노 이하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군사용 레이더, 위성, AI, 미사일 제어 장치까지 모두 고급 반도체와 정밀 공작 기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기술은 아직 이 영역에서 군사우주급 정밀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여전히 한국, 일본, 유럽 계열 기술권인데 이 가운데 전후 제재가 풀릴 경우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하바롭스크와 같은 러시아 극동 지역은 러시아의 미래 성장 기대 지역이지만 동시에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쟁 이전 이 지역의 최대 민간 투자국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항만, 물류, 전력, 제조 공장에 한국 자본이 깊이 들어가 있었고 러시아 역시 중국 의존도를 감안해 극동 개발을 중국만이 아닌 한국과 병행하려는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 극동 지역을 살리지 못하면 서쪽은 유럽에 막히고 동쪽은 중국 종속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극동 개발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지역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입니다. 그 퍼즐에서 한국은 결코 빠질 수 없는 투자 파트너였습니다. 러시아는 당장 탄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후에 살아남아야 한다면 탄약보다 중요한 건 공장, 기술, 금융, 시장입니다. 이 조건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지만 한국은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반드시 다음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과 완전 단절 상태로 수십 년을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일부 복귀할 것인가? 이때 한국은 러시아가 서방 세계로 돌아갈 때 가장 부담이 적은 동아시아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러시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국가입니다.